서울의 서영고등학교 교실은 햇살로 가득했다. 한지은은 화이트보드에 상징주의와 정의라는 단어를 또박또박 적으며 3학년 학생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금발은 살짝 헝클어져 있었지만 눈빛은 열정으로 빛났다. 햄릿의 복수와 도덕적 딜레마를 주제로 한 수업은 학생들 사이에서 열띤 토론을 불러일으켰다. 어떤 학생들은 열심히 메모를 했고 다른 학생들은 창밖을 바라보며 점심시간을 기다렸다. 지은은 이곳에서 10년째 문학을 가르치며 학생들에게 단순히 책을 읽는 법이 아니라 세상을 읽는 법을 가르쳤다. 그녀는 문학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정의와 진실 인간의 본성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믿었다. 선생님, 왜 이렇게 복잡하게 분석해야 하나요? 그냥 재미있게 읽으면 안 돼요. 뒷줄에 앉은 민재가 툴툴거리며 물었다.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마커를 내려놓았다. 좋은 질문이야, 민재. 문학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야. 햄릿을 읽으며 우리는 복수와 정의 그리고 그 사이의 갈등을 고민하게 되지. 깊이 파고들수록 세상과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단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다. 수업이 끝나고 벨이 울리자 학생들은 가방을 챙기며 교실을 빠져나갔다. 지은은 책상에 놓인 학교 신문을 발견했다. 헤드라인은 지방판사의 논란, 교육 예산 민간 프로젝트로 전용이었다. 그녀는 한 달 전 지역사회 회의에서 윤태식 판사의 결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일을 떠올렸다. 윤 판사는 교육기금을 민간 개발 프로젝트로 돌린 결정을 정당화했지만 지은은 그 결정이 법적으로는 가능해도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녀는 연단에 서서 차분하지만 날카롭게 관련 조항과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청중을 사로잡았다. 그 순간 윤태식 판사의 차가운 눈빛이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던 장면이 아직도 생생했다. 교사 휴게실에서 동료 박수진이 커피를 들고 다가와 지은을 놀렸다. 지은아, 너 그 회의에서 윤태식 판사한테 제대로 한 방 먹였더라. 지역 활동가가 다 됐네. 수진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눈에는 약간의 걱정이 스쳤다. 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그냥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그 돈은 우리 학교 우리 아이들을 위해 약속된 거였어.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지 모르겠어. 수진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윤태식 판사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서울 법조계에서 줄 엄청 많아. 조심해, 지은. 지은은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내가 그냥 고등학교 문학교사인데 설마 나를 어떻게 하겠어 하지만 그녀의 미소 뒤에는 미묘한 불안이 숨어 있었다. 사실 서영고등학교에 누구도 한지은의 과거를 몰랐다. 그녀는 서울대 로스쿨을 우등으로 졸업한 법률 천재였다. 하지만 인턴 시절 법이 약자를 보호하기보다는 권력자의 도구로 쓰이는 모습을 보고 실망했다. 그녀는 법정 싸움 대신 문학과 교육의 길을 택했다. 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와 정의를 가르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다. 그녀의 작은 아파트 책꽂이에는 외조부가 남긴 법률 서적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다. 외조부는 약자를 위해 싸웠던 변호사로 지은에게 법은 권력을 휘두르는 도구가 아니라 약자를 지키는 방패라고 가르쳤다. 외조부의 가르침은 지은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내리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지은은 아파트로 돌아와 신발을 벗으며 답신기의 깜빡이는 불빛을 발견했다. 버튼을 누르자 무뚝뚝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한지은 씨, 서울지방법원 서기실입니다. 지난달 교통위반 건으로 소환되었습니다. 윤태식 판사님께서 재판을 주재하십니다. 이번 금요일 오전 9시에 출석하세요. 지은은 눈살을 찌푸렸다. 교통위반 3주 전 신호위반으로 받은 소액 벌금을 이미 온라인으로 납부했다. 소환될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지역회의 회의에서 윤태식 판사가 자신을 노려보던 차가운 눈빛을 떠올렸다. 불안이 그녀의 마음을 스쳤다. 이상하네.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결제 확인서를 확인했다. 모든 것이 정상이었다. 벌금은 납부되었고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어떤 통지도 없었다. 지은은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외조부가 늘 하던 말을 떠올렸다. 법은 공정해야 하지만 사람의 손에 의해 휘둘릴 때가 많다. 그럴 때 필요한 건 지혜와 준비야. 그녀는 전화기를 들고 로스쿨 동기 박수진에게 전화했다. 수진은 현재 법무부에서 근무하며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전문가였다. 수진아, 나 좀 이상한 소환장을 받았어. 교통위반 벌금을 이미 냈는데 법원에서 출석하래. 윤태식 판사가 재판을 주재한다는데. 수진은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윤태식 그 사람 법조계에서 악명 높아. 권력으로 사람 줄 세우는 걸 즐기는 타입이야. 조심해, 지은. 내가 좀 알아볼게. 지은은 고맙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그녀의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이것이 윤태식 판사의 치밀한 함정의 시작이라는 것을. 윤태식 판사의 집무실은 권위를 뽐냈다. 마호가니 책장에는 가죽으로 장정된 법률 서적이 줄지어 있었고 금태로 장식된 표창장이 벽을 장식했다. 그의 책상은 방문자를 작아 보이게 만드는 거대한 크기였다. 그는 넥타이를 고치며 한지은의 파일을 검토했다. 입가에 얇은 미소가 떠올랐다. 이태우 그는 서기에게 불렀다. 이 교사에 대해 모든 걸 알아봐. 한지은. 이태우는 긴장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윤 판사가 누군가를 목표로 삼았을 때의 분위기를 잘 알았다. 교통위반 소환장은 지시하신 대로 발송했습니다, 재판장님. 좋아. 윤은 의자에 기대며 손가락을 깍지 꼈다. 공공포럼에서 감히 내 판단과 명예를 의심하다니. 내가 강간범도 저보다 더 존중하며 재판받았어. 이태호는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다. 재판장님, 그냥 지역회의에서의 발언이었을 뿐입니다. 표현의 자유도 있고. 윤의 눈이 번쩍였다. 문제가 뭘 말했느냐가 아니야, 태호. 어떻게 말했느냐야. 법률 조항을 인용하고 절차적 오류를 지적하며 나를 무능하게 만들었지. 도대체 이 고등학교 교사가 뭔데 사실 윤태식을 진짜로 화나게 한 건 지은의 비판이 아니라 그 정확성이었다. 대부분의 시민은 감정적으로 떠들기만 해 쉽게 무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은은 달랐다. 차분하게 관련 판례를 인용하며 절차적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마치 법률가처럼. 그녀의 학력, 과거 경력 인맥 전부 알아봐 윤이 명령했다. 그날 오후 이태호가 얇은 폴더를 들고 돌아왔다. 별거 없습니다, 재판장님. 서영호에서 10년째 문학을 가르치고 혼자 살고 세금도 성실히 냅니다. 범죄 기록도 없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 덧붙였다. 다만 그녀가 15년 전 서울대 로스쿨을 우등으로 졸업했더라고요. 하지만 변호사 시험은 치르지 않았습니다. 윤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로스쿨 졸업생 그는 이 정보를 곱씹으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흥미롭군. 법을 조금 아는 척하는 정도겠지. 재판정에서 스스로를 방어할 만큼은 아니야. 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태호 소환장을 수정해 이미 납부한 교통위반건을 출석 불응으로 바꾸고 경멸죄를 추가해. 이태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재판장님, 그건 조작. 법은 판사에게 재량권을 준 이유가 있어, 태호. 윤이 단호히 말을 끊었다. 이건 그 교사에게 존중을 가르치는 작은 교훈일 뿐이야. 벌금이나 약간의 사회봉사 정도면 충분해. 그녀의 기록에 작은 오점만 남기면 돼.
이태호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윤태식은 서울 법조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의 뜻을 거스르는 이는 드물었다. 그날 저녁 윤태식은 지역 유지들과의 만찬에 참석했다. 그 자리에는 서영고등학교가 속한 교육청의 교육감도 있었다. 디저트를 먹으며 윤은 느긋하게 입을 뗐다. 요즘 교사들이 정치적으로 너무 적극적이어서 걱정입니다. 특히 한지은이라는 교사. 그런 행동이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요? 교육감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윤 판사의 영향력이 교육 예산에까지 미친다는 걸 잘 알았다. 즉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윤은 관대한 미소를 지었다. 별일 아닐 겁니다. 하지만 교사는 가르치는데 집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정은 완성되었다. 한지은이 재판정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조작된 법적 혐의뿐 아니라 직업적 압박까지 마주하게 될 터였다. 윤태식은 그녀가 자신을 비판한 것을 후회하게 만들 작정이었다. 한편 서영고등학교의 교무회의가 끝난 후 교장 김영재가 지은에게 잠시 남아달라고 요청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심각했다. 지은 선생님, 어제 교육감에게서 다소 우려스러운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는 안경을 벗으며 코를 문질렀다. 법적 문제에 휘말렸다고 하던데요. 지은은 당황했다. 법적 문제요? 교통벌금 말하는 거면 그건 이미 온라인으로 냈어요. 김 교장은 종이 한 장을 책상 위로 밀었다. 교육감은 출석 불응과 법원 경멸죄에 대해 언급했어요. 윤태식 판사님이 직접 법적 기관을 모독하는 교육자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더군요. 지은은 종이를 내려다보며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이건 지역 회의 때문이군요. 그렇죠. 김 교장은 침묵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날 오후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우편함에서 공식 법원 통지서를 발견했다. 이전에 자동화된 교통벌금과 달리 이 통지서는 출석 불응과 법원 경멸죄를 명시하며 윤태식 판사 앞에서 3일 뒤 출석을 요구했다.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다. 그녀는 즉시 법원 서기실에 전화했다. 한지은입니다. 이 소환장은 오해하여. 저는 벌금을 이미 냈어요. 확인 번호도 있습니다. 서기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기록상 선생님은 교통위반 관련 출석 통지를 받고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경멸죄가 추가된 겁니다. 판사님께 직접 말씀하세요. 지은은 전화를 끊고 잠시 멈춰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책꽂이에 꽂힌 외조부의 법률 서적들로 향했다. 그녀는 먼지 쌓인 상자를 꺼내 외조부의 케이스 파일과 메모를 펼쳤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 윤태식 판사의 경력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기사들은 그가 특정 개발업자와 기업의 이익을 일관되게 보호해왔음을 보여주었다. 그의 재임 6년 동안 그에 대한 어떤 불만도 초기 접수 단계를 넘지 못했다. 지은의 눈이 점점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전화기를 들고 수진에게 다시 연락했다. 수진, 윤태식이 나를 노리는 것 같아. 이 소환장은 우연이 아니야. 수진은 심각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내가 그의 과거 판결 기록을 좀 뒤져볼게. 너도 자료 준비해. 만약 이게 함정이라면 증거가 필요해.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끊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대신 로스쿨 시절 느꼈던 차분한 분석력이 그녀를 감쌌다. 윤태식은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잘못된 교사를 건드린 것이다. 지은은 외조부의 오래된 가죽 노트를 펼쳤다. 거기에는 법은 준비된 자의 편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게임 시작이야. 그녀는 속삭였다.
한지은의 작은 아파트는 법률 서적과 출력된 서류들로 어수선했다. 그녀는 바닥에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 윤태식 판사의 과거 판결 기록을 검토하며 패턴을 찾아내기 위해 노트의 밑줄을 긋고 있었다. 금발은 헝클어진 포니테일로 묶여 있었고 그녀의 눈은 피로로 충혈되었지만 결의로 빛났다. 이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야.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윤태식은 교묘했다. 그는 사소한 위반 사항을 이용해 개인적인 원한을 풀곤 했다. 3년 전 그를 비판한 기자가 갑작스럽게 세무조사를 받았고 작년에는 그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 변호사가 근거 없는 징계소송에 휘말렸다. 패턴은 분명했지만 단일 사건으로는 큰 파장을 일으킬 만큼 과감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싸우기보다는 벌금을 내거나 사과하며 물러났다. 지은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동료 박수진의 문자였다. 김영재 교장이 너 수업에 대해 묻고 다녀. 정치적 주제를 학생들과 논의했는지 캐묻더라. 무슨 일 지은의 턱이 굳어졌다. 압박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었다. 그녀는 아파트를 서성이며 머릿속으로 전략을 세웠다. 직접 맞서 싸우는 것은 그녀의 정직함을 지킬 수 있지만 직장을 잃을 위험도 있었다. 반대로 굴복한다면 권력의 오용을 묵인하는 꼴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책꽂이에 놓인 외조부의 사진으로 향했다.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외조부의 얼굴. 할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녀는 사진에 대고 물었다. 지은은 외조부에 오래된 법률 노트를 펼쳤다. 그 안에는 수십 년 전 그가 다뤘던 사건들의 메모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노란색으로 바랜 신문 스크랩이 떨어졌다. 외조부가 부패한 지역 관리를 상대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승소한 기사였다. 권력에는 권력으로 맞서지 마라. 외조부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준비와 진실로 싸워야 한다. 지은은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세 통의 중요한 전화를 걸었다. 첫 번째는 로스쿨 동기 박수진에게, 두 번째는 이제 탐사보도 기자로 활동하는 전 학생 민철수에게, 세 번째는 법원에 자신이 직접 변호를 맡겠다고 알리는 메시지였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평소처럼 서연고등학교로 향했다. 김영재 교장이 그녀의 수업을 관찰하겠다고 예고한 날이었다. 교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이 평소처럼 떠들썩했다. 지은은 파리대왕을 주제로 수업을 시작하며 권력과 도덕의 충돌에 대해 논의했다. 이 소설에서 골딩은 우리에게 묻죠. 권력이 부패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녀의 질문에 학생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뒷줄에서 김 교장이 메모를 하며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특히 지은이 진실을 말하는 용기에 대해 언급하자 그의 펜이 더 바쁘게 움직였다. 수업이 끝난 후 김 교장이 지은의 책상으로 다가왔다. 한 선생님, 법원 문제에 대해 윤태식 판사님께 사과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일이 필요 이상으로 커질 수도 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교육감의 압박이 느껴졌다. 지은은 정중히 미소를 지었다. 교장 선생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학생들에게 정직함을 가르치고 있어요. 때로는 옳은 일을 위해 불편한 상황을 마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교장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며 교실을 나갔다. 지은은 가방에서 작은 디지털 녹음기를 꺼내 확인했다. 법원에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었다. 그녀는 노트를 다시 검토하며 전략을 다듬었다. 윤태식은 그녀를 겁먹은 교사로 보고 겁을 주려 했지만 그는 잘못된 상대를 골랐다. 지은은 단순한 교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법을 이해했고 무엇보다 정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윤태식의 집무실은 여전히 위압적이었다. 그는 한지은의 파일을 다시 펼치며
서기 이태호를 불렀다. 태호, 이 교사에 대해 더 알아낸 게 있나? 이태호는 얇은 서류를 내밀었다. 추가로 알아본 건 많지 않습니다, 재판장님. 그녀는 조용히 사는 편이고 가족도 부모님 외에는 없어요. 로스쿨 졸업 후 바로 교사가 됐고 법률 관련 활동은 전혀 없었습니다. 윤은 서류를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다. 로스쿨 졸업생이 교사를 하다니. 법을 조금 아는 척하려는 거겠지. 재판정에서 겁에 질려 우는 모습을 보고 싶군. 그는 이태호에게 지시를 내렸다. 소환장의 혐의를 강화해. 경멸죄 외에 법원 절차 방해를 추가하고 벌금을 더 높여. 이 여자가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 같으니 처음부터 강하게 눌러야 해. 이태호는 망설였다. 재판장님, 이건 좀 지나치지 않을까요? 그녀가 정말로 변호사를 선임하면. 윤이 날카롭게 그를 쳐다보았다. 태호, 내가 이 법원에서 6년 동안 단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나? 그녀는 변호사를 고용할 돈도 쌓을 배짱도 없어. 그리고 설령 싸운다고 해도 누가 이길 것 같나? 이태호는 입을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윤태식의 말은 사실이었다. 그의 권력은 법원뿐 아니라 서울의 정치적, 사회적 네트워크에까지 뻗쳐 있었다. 그날 오후 윤은 지역 유지들과의 또 다른 모임에 참석했다. 이번에는 서영고등학교의 주요 후원자인 부동산 개발업자 최민규가 함께였다. 윤은 와인을 돌리며 느긋하게 말했다. 교육계가 요즘 너무 시끄럽더군요. 특히 한지은이라는 교사. 학생들에게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고 있어요. 이런 교사가 학교에 있다는 게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최민규는 즉시 동의했다. 그런 교사는 정리해야죠. 제가 교육청에 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지은이 법정에 들어서기 전에 이미 직업적, 사회적으로 궁지에 몰리도록 만들 작정이었다. 지은은 다음 날 개인 휴가를 내고 서울 도심의 법률 도서관으로 향했다. 그녀는 윤태식의 판결 기록과 법원 절차 규정을 샅샅이 뒤졌다. 도서관 사서인 백은주가 그녀의 집중력에 감탄하며 다가왔다. 이렇게 열심히 자료를 찾는 사람은 오랜만이네요. 요즘은 다들 인터넷으로만 찾죠.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제 외조부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진짜 법률 연구는 책에서 시작된다고. 백사선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변호사는 아니시죠? 지역 변호사들은 다 아는데.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그냥 법률 배경이 있는 교사일 뿐이에요. 세심하게 준비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지은은 법원 공공기록 사무소로 이동해 윤태식의 과거 경멸죄 사건 기록을 요청했다. 사무원이 그녀의 구체적인 요청에 놀라며 말했다. 스스로 변호하려는 분치고 이렇게 철저한 사람은 드물어요. 지은은 담담히 대답했다. 철저함이 중요하다고 배웠거든요.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원래 교통벌금 온라인 결제 확인서 받지 않은 통지 날짜, 그리고 지역회의에서의 비판을 타임라인으로 정리했다.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이었다는 점이 점점 분명해졌다.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민철수였다. 한 선생님 부탁하신 대로 윤태식 판사를 조사해봤어요. 그의 경멸죄 판결이 재임 이후 400% 늘었더라고요. 대부분은 그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사람들에게 내려졌어요. 큰 파장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지만 확실히 이상해요. 지은은 침착하게 물었다. 그의 타겟이 된 다른 사람들의 명단을 구할 수 있을까? 철수는 즉시 대답했다. 이미 정리해서 이메일로 보냈어요. 하지만 선생님 조심하세요. 윤태식은 교육청뿐 아니라 서울시 고위층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지은은 이메일을 확인하며 전략을 다듬었다. 윤태식을 직접적으로 사법비리로 고발하면 증거 부족으로 묵살될 가능성이 컸다.
대신 그녀는 자신의 사건에서 절차적 오류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필요할 경우 그의 패턴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그녀는 법정에서의 복장을 신중히 골랐다. 검은 바지에 짙은 청록색 스웨터. 전문적이지만 과시하지 않는 옷차림이었다. 그녀의 법률 지식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전략의 핵심이었다. 윤태식은 겁먹은 교사를 기대하고 있을 테지만 지은은 그를 놀라게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외조부의 낡은 가죽 서류 가방에 증거를 꼼꼼히 정리했다. 결제, 확인서, 법률 조항 관련 판례,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비밀 문서가 든 봉투까지. 외조부가 늘 말하던 문구가 떠올랐다. 법정에서의 최고의 무기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준비다. 지은은 침대에 누우며 이상할이 많지 차분한 마음을 느꼈다. 내일은 단순히 자신을 방어하는 날이 아니었다. 권력의 오용에 맞서는 날이었다. 그녀가 학생들에게 문학을 통해 가르치려 했던 바로 그 가치를 실천할 기회였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윤태식 준비됐나요? 그녀는 속으로 물었다. 서울지방법원의 복도는 아침의 소란으로 가득했다. 변호사들은 서류를 들고 바쁘게 오갔고 서기들은 이름을 부르며 피고인들을 호출했다. 한지은은 법정 뒷줄에 조용히 앉아 윤태식 판사의 재판 진행을 관찰했다. 그의 패턴은 일관되었다. 피고인들에게는 무뚝뚝하고 검사들에게는 호의적이었으며 변명은 참을성 없이 끊었다. 판결은 빠르게 내려졌고 법률 조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일은 드물었다. 특히 스스로 변호하는 피고인들에게는 말을 끝내기 전에 끼어들어 흐름을 깨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지은은 석이 이태호가 피고인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을 포착했다. 특히 윤 판사가 유난히 엄중한 판결을 내릴 때 그의 표정은 불편해 보였다. 사건 번호 399 시위 한지은 출석 불응 및 법원 경멸죄 이태호가 마침내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외조부의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피고석으로 걸어갔다. 법정 안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그녀는 차분히 가방을 내려놓고 숨을 고르며 윤태식을 마주했다. 윤 판사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연습된 무관심을 가장했다. 한지은 씨 그는 약간의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로 입을 뗐다. 당신은 교통위반 TR-삽 201건과 관련해 예정된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 그리고 이에 따른 법원 소환을 무시한 경멸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어떻게 변론하시겠습니까? 지은은 맑고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무죄입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에는 오해가 있다고 믿습니다.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윤태식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그는 그녀가 떨며 사과할 거라 예상했지만 그녀의 침착함은 그의 계획을 흔들었다. 사실은 매우 분명합니다, 한 선생님. 그는 그녀의 직업을 강조하며 말했다. 당신은 교통위반 관련 청문회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본 법원은 경멸죄를 추가했죠. 오늘 여기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허락하신다면 재판장님 지은은 공손히 말을 시작했다. 저는 그 청문회에 대한 어떤 통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교통벌금은 이미 온라인으로 납부했으며 여기 그 확인서가 있습니다. 그녀는 결제 확인서를 꺼내 이태호에게 건넸다. 이태호는 그것을 윤 판사에게 전달했다. 윤은 서류를 흘끗 보고는 무시하듯 내려놓았다. 결제했다고 해서 청문회 출석 의무가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한 선생님. 벌금 티켓에는 청문회 날짜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침착하게 반박했다.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는 원본 티켓 4번을 꺼냈다. 이 티켓 어디에도 청문회 날짜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또한 온라인 결제 포털은
결제가 완료되면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표시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이태호에게 건네며 말을 이어갔다. 재판장님, 이 점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몇몇 변호사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고 갤러리에 앉은 젊은 기자가 메모를 시작했다. 민철수였다. 윤태식의 얼굴에 짜증이 스쳤다. 한 선생님, 아마 당신의 교실에서는 마지막 말을 하는데 익숙하겠지만 이 법정에서는 제가 통지와 응답의 적절성을 판단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비아냥이 담겨 있었다. 지은은 흔들리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재판장님. 하지만 절차적 정당성에 따르면 경멸죄를 적용하려면 실제 통지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제가 받았다고 주장하는 통지서의 사본을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윤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이 간단한 교사가 겁에 질려 물러날 거라 예상했지만 그녀는 예상치 못한 저항을 보였다. 한지은 씨 주위에서 진행하세요. 그는 경고했다. 법원의 절차를 도전하는 건 당신의 경멸 행위를 더 악화시킬 뿐입니다. 법정은 점점 조용해졌다. 다른 변호사들은 대화를 멈추고 이 드문 대결을 지켜봤다. 민철수는 펜을 더 빠르게 움직였다. 지은은 여전히 침착했다. 재판장님, 저는 단지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확인하려는 것뿐입니다. 서울지방법원 규칙 7.4에 따르면 경멸죄 소환에는 실제 전달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 증거를 볼 수 있을까요? 윤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이태호를 불렀다. 이석이 한 선생님께 표준 통지 기록을 보여드려. 이태호는 서류 더미를 뒤지며 긴장한 표정으로 통지서를 꺼냈다. 지은은 그것을 꼼꼼히 검토했다. 재판장님, 이 통지서는 날짜가 적혀 있지만 송달인의 서명도 등기 우편 영수증도 없습니다. 실제로 송달되었다는 증거가 없어요. 윤의 얼굴이 굳어졌다. 한지은 씨 법원 기록을 조작했다고 암시하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지은은 단호히 대답했다. 절대 아닙니다, 재판장님. 저는 단지 절차적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것뿐입니다. 갤러리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퍼졌다. 법정 속기사는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다. 윤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에 권위를 실었다. 한 선생님, 당신의 아마추어 법률 분석은 제 인내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분명 권위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지난 지역 회의에서의 부적절한 발언이 그 증거입니다. 그게 진짜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은은 그 순간을 기다렸다. 윤이 공개적으로 그녀의 지역 회의 발언을 언급하며 함정을 드러낸 것이다. 민철수는 이를 놓치지 않고 메모했다. 지은은 차분히 응수했다. 재판장님, 공공포럼에서의 헌법상 보장된 제 발언이 교통위반과 관련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단단한 논리가 담겨 있었다. 윤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당신의 태도가 바로 문제입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 본 법원은 당신을 출석 불응과 경멸죄로 유죄로 판결합니다. 벌금 300만 원, 사회봉사 50시간을 선고합니다. 그는 망치를 내리치며 사건을 끝내려 했다. 재판장님, 지은은 여전히 침착하게 말했다. 저는 이해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윤이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한 선생님. 지은은 물러서지 않았다. 사법 회피 신청은 언제나 적시에 가능합니다, 재판장님. 사법윤리규정 2.11에 따르면 판사의 공정성이 합리적으로 의심될 경우 스스로 회피해야 합니다. 법정은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다. 윤태식은 순간 말을 잃고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는 이 교사가 단순한 피고인이 아님을 깨달았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지은은 서류 가방을 열었다. 기꺼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판장님. 그녀는 준비된 폴더를 꺼냈다. 첫째, 명백한 편파성에 우려가 있습니다. 방금 재판장님께서 이 사건을 제가 지역회의에서 한 헌법상 보장된 발언과 연결 지으셨습니다. 이는 이 사건이 보복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윤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한지은 씨, 당신은 위험한 선을 넘고 있습니다. 지은은 흔들리지 않았다. 둘째, 이 사건에는 정상적인 절차를 벗어난 중대한 불규칙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법원 시스템의 출력물을 꺼냈다. 제 교통벌금은 결제 후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판장님의 판결을 비판한 지역 회의 이후 상태가 수동으로 출석 요구로 변경되었습니다. 통지 없이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어갔다. 저는 공공기록 요청을 통해 지난 1년간 결제 후 상태가 변경된 교통벌금이 이 사건밖에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갤러리에서 웅성거림이 커졌다. 민철수는 놀란 표정으로 메모를 계속했다. 지은은 다시 서류를 꺼냈다. 더 나아가 저는 재판장님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다른 개인들이 유사한 경멸죄나 절차적 처벌을 받은 7건의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윤이 망치를 내리쳤다. 그만하세요. 이건 명백한 경멸 행위입니다. 지은은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다. 이것이 제 세 번째 근거입니다, 재판장님. 사법윤리규정 2002는 판사가 가족, 사회적, 정치적, 재정적 이익이나 관계가 사법 판단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그녀는 준비한 봉투를 꺼냈다. 만약 재판장님께서 회피하지 않으신다면 저는 사법윤리위원회에 정식 불만을 제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비판자들에 대한 경멸죄, 남용 패턴, 다수 사건에서의 절차적 불규칙성, 그리고 유사한 대우를 받은 3명의 피고인 증언이 포함됩니다. 법정은 이제 완전히 숨을 죽였다. 변호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메모를 했고 민철수는 입을 살짝 벌린 채 펜을 멈췄다. 윤태식의 얼굴은 붉었다가 창백해졌다. 한지은 씨, 그는 억제된 분노로 말했다. 당신의 법률 지식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지은은 작게 미소 지었다. 문학교사가 되기 전 저는 서울대 로스쿨을 우등으로 졸업했습니다, 재판장님. 변호사의 길을 걷지 않았지만 법률 교육은 유지하에 왔습니다. 제 외조부께서 늘 말씀하셨죠. 법에 대한 지식은 권력의 오용으로부터 시민을 지키는 최고의 보호막이라고요. 그녀는 손을 책상에 얹으며 말을 마무리했다. 기록에 제가 절차적 불규칙성 증거를 제출했으며 편파성 패턴을 문서화하고 회피 신청을 정식으로 제기했음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된다면 햄튼대 카운티 코트 판례에 따라 회피 거부에 대한 즉시 항소를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윤태식은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의 단순한 겁주기 전술이 완전히 역전되었다. 그는 함정을 파려 했지만 지은이 그를 함정에 빠뜨렸다. 법정의 긴장은 손에 잡힐 듯했다. 윤태식은 지은을 노려보다가 갑작스레 15분 휴정을 선언했다. 방청객들은 속삭이며 서로를 바라보았다. 민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녀는 외조부의 가방을 내려다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윤태식이 돌아오면 그녀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작정이었다. 법정의 휴정 시간은 짧았지만 서울지방법원의 복도는 소문과 속삭임으로 가득 찼다. 변호사들은 한지은의 대담한 대응에 대해 열띤 대화를 나누었고 민철수 기자는 휴대폰의 메모를 정리하며 동료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거 큰 기사거리야. 평범한 교사가 윤태식 판사를 법정에서 몰아붙이고 있어. 한지은은 피고석에 앉아 외조부의 가죽 서류 가방을 손으로 가만히 쓰다듬으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의 청록색 스웨터 아래로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차분했다. 윤태식이 그녀를 겁주려 했던 계획은 이미 무너졌다. 이제 그녀는 공세를 이어갈 차례였다. 15분 뒤 윤태식 판사가 법정으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붉지 않았지만 눈빛에는 억제된 분노가 깃들어 있었다. 그는 망치를 가볍게 두드리며 재판을 재개했다. 한지은 씨, 그는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의 회피 신청과 그 근거를 들었소. 하지만 이 법정은 당신의 주장이 근거 없다고 판단합니다. 추가로 무슨 할 말이 있어 그의 말투는 여전히 권위를 유지하려 했지만 미세한 불안이 엿보였다. 법정의 모든 시선이 지은에게 쏠렸다.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 가방에서 추가 문서를 꺼냈다. 재판장님, 저는 회피 신청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계속 제시하겠습니다. 그녀는 차분히 말을 시작했다. 첫째, 제가 제출한 법원 시스템 출력물은 제 교통벌금이 결제 후 종결되었다가 제가 지역회의에서 재판장님의 판결을 비판한 이후 수동으로 출석 요구로 변경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절차적 투명성을 위반한 것으로 서울지방법원 규칙 3.2에 명시된 공정절차 원칙에 어긋납니다. 그녀는 출력물을 이태호 서기에게 건넸다. 이태호는 그것을 윤 판사에게 전달하며 눈을 내리깔았다. 법정의 방청객들 사이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퍼졌다. 민철수는 이를 놓치지 않고 기록했다. 지은은 말을 이어갔다. 둘째, 저는 공공기록 요청을 통해 지난 2년간 유사한 사례를 조사했습니다. 재판장님께서 주재한 사건 중 결제 완료 후 상태가 변경된 교통벌금은 제 사건뿐입니다. 이는 이례적이며 보복적 의도가 있음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그녀는 두 번째 서류를 꺼내 이태호에게 건넸다. 이 문서는 그 통계와 관련 기록입니다. 윤태식의 손이 망치를 쥔 채 살짝 떨렸다. 그는 지은을 노려보며 입을 열었다. 한지은 씨, 당신은 법원의 기록 시스템을 모독하고 있어. 이건 중대한 경멸 행위입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자신감이 줄어들어 있었다. 지은은 흔들리지 않았다. 재판장님, 저는 시스템을 모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투명성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법윤리규정 2.3은 판사가 모든 절차에서 공정성과 책임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문서들은 그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세 번째 증거를 꺼냈다. 마지막으로 저는 재판장님의 과거 판결에서 유사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7건의 사건 목록을 꺼냈다. 이 사건들은 모두 재판장님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개인들이 비정상적인 경멸죄나 절차적 처벌을 받은 사례들입니다. 예를 들어 2년 전 기자 김현우는 재판장님의 판결을 비판한 기사를 쓴 후 갑작스럽게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변호사 최지훈이 재판장님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한 후 근거 없는 징계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이 모든 사례는 공공기록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법정은 이제 완전히 정적에 휩싸였다. 변호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민철수는 펜을 멈추고 지은을 응시했다. 윤태식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는 망치를 쥔 손을 내려놓고 지은을 노려보았다. 한지은 씨, 당신은 이 법정을 모욕하고 있어. 더 이상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허용하지 않겠어.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지은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그녀는 준비했던 봉투를 열었다. 재판장님, 저는 이 모든 증거를 사법윤리위원회에 제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언급한 사건들의 상세 기록, 절차적 불규칙성에 문서화된 증거, 그리고 유사한 대우를 받은 3명의 피고인들의 서면 증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이태호에게 건넸다.
또한 저는 이 사건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항소할 것이며 사법 회피 거부에 대한 항소는 햄턴대 카운티 코트 판례에 따라 즉시 처리될 수 있음을 상기드립니다. 법정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방청객들은 숨을 죽이고 지은과 윤태식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이태호는 봉투를 손에 든 채 어쩔 줄 몰라 했다. 윤태식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간단한 겁주기 전술이 이토록 치밀한 방역으로 돌아올 줄 몰랐다. 그는 지은을 노려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한지은 씨 정확히 원하는 게 뭐요? 지은은 단호히 대답했다. 정의입니다, 재판장님. 이 조작된 혐의의 철회 혐의가 편견 없이 철회되었음을 기록. 그리고 재판장님께서 저나 서영고등학교와 관련된 모든 사건에서 회피하시는 것입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또한 제가 제출한 7건의 유사 사건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이 사건들은 모두 부당한 절차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윤태식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을 의식하며 입을 다물었다. 그는 이태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서기 이 문서들을 기록에 첨부하시오. 그의 목소리는 억제된 분노로 떨렸다. 그는 다시 지은을 바라보았다. 한지은 씨 당신의 주장은 검토될 것이오. 하지만 이 법정은 여전히 당신의 경멸 행위를 심각하게 보고 있어. 그 순간 법정 문이 살짝 열렸다. 박수진 지은의 로스쿨 동기가 조용히 들어와 방청석에 앉았다. 그녀는 지은에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은 법무부에서 근무하며 윤태식의 과거 판결을 조사한 자료를 지은에게 제공한 바 있었다. 그녀의 존재는 지은에게 추가적인 자신감을 주었다. 지은은 수진의 지원을 느끼며 말을 이어갔다. 재판장님, 저는 이 법정이 공정성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제 회피 신청이 거부된다면 저는 사법윤리위원회와 항소 절차를 통해 이 문제를 끝까지 추적할 것입니다. 윤태식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그는 잠시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갑작스레 말했다. 본 법원은 추가 검토를 위해 이 사건을 연기하겠소. 휴정근은 망치를 내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무거웠다. 법정은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변호사들은 지은의 대담함에 감탄하며 서로 의견을 교환했고 민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은에게 다가갔다. 한 선생님,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이거 특종이에요.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철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조용히 지켜봐줘. 지은은 법정을 나서며 박수진과 마주쳤다. 수진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은아, 넌 정말 대단해. 윤태식이 저렇게 당황하는 모습은 처음 봤어. 내가 추가 자료 준비했으니까 필요하면 바로 말해. 지은은 고마움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수진. 네가 있어서 든든해. 수진은 웃으며 덧붙였다. 내가 법무부에 아는 사람들한테도 슬쩍 말해뒀어. 윤태식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거야. 법정 밖에서 민철수는 동료 기자들과 통화하며 기사 초안을 준비했다. 이건 단순한 법정 다툼이 아니야. 권력 남용에 맞선 시민의 싸움이지. 그는 지은이 법정을 나서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으며 미소를 지었다. 지은은 법원 계단을 내려오며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차분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윤태식이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며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그날 저녁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외조부의 법률 노트를 다시 펼쳤다. 그녀는 노트 한쪽에 적힌 문구를 읽었다. 정의는 단번에 오지 않는다. 그러나 준비된 자에게는 반드시 온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노트를 덮었다. 그녀는 서류 가방을 정리하며
내일의 전략을 다듬었다. 윤태식이 어떤 방역을 준비하든 그녀는 한 발 앞서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법정에서의 승리는 단순히 그녀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 이상이었다. 그것은 권력의 오용에 맞서 싸우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었다. 서울지방법원의 복도는 전날의 소란과는 달리 고요했다. 한지은은 서영고등학교로 돌아와 다시 교실에 섰다. 그녀는 파리 대왕을 가르치며 학생들과 권력 도덕 그리고 책임에 대해 논의했다. 골딩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부패한 권력 앞에서 우리는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목소리를 낼 것인가? 그녀의 질문에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다. 뒷줄의 민재가 손을 들었다. 선생님, 목소리를 내는 건 위험하지 않나요? 특히 강한 사람을 상대로요.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맞아, 민재. 위험할 수 있지. 하지만 진실을 말하는 용기는 세상을 바꿀 수 있어. 작은 목소리라도 누군가는 듣게 마련이야. 수업이 끝난 후 교실 문이 열리며 김영재 교장과 교육감 최은경이 들어왔다. 학생들이 빠져나간 교실에서 김 교장이 지은에게 다가왔다. 그의 표정은 이전의 긴장 대신 미안함으로 가득했다. 한 선생님, 그동안의 일에 대해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더니 이어갔다. 저는 교육감의 압박에 휘둘렸어요. 선생님을 더 지지했어야 했는데. 지은은 따뜻한 미소로 그의 말을 끊었다. 교장 선생님, 이해합니다. 어려운 입장이셨죠. 중요한 건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최은경 교육감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한 선생님 덕분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윤태식 판사는 현재 사법윤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무기한 휴직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 예산이 원래대로 복원되었습니다. 서영고등학교를 포함한 지역 학교들이 다시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됐어요. 지은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싸움은 단순히 개인적인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학생들과 지역사회를 위한 승리였다. 최 교육감은 덧붙였다. 선생님의 용기 덕분에 교육청도 내부 절차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도록 더 강한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하지만 저는 그저 교사로서 그리고 시민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김 교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한 선생님은 단순한 교사가 아니에요. 학생들에게 진정한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날 오후 지은은 교사 휴게실에서 동료 박수진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수진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은아, 너 법정에서 윤태식을 몰아붙이는 모습 정말 전설이었어. 법무부에서도 그 사건이 화제야. 지은은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과장이야, 수진. 네가 자료 찾아준 덕분이지. 그리고 민철수가 기사로 퍼뜨려준 덕도 크고. 수진은 진지하게 말했다. 너 진짜로 변호사 할 생각 없어. 이런 재능을 그냥 교실에 묻어둬도 되나? 지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법정도 중요하지만 나는 학생들에게 정의를 가르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 외조부도 늘 말씀하셨지. 진짜 변혁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그날 저녁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책꽂이 앞에 섰다. 외조부에 오래된 법률 서적들 사이에 새로 추가된 물건이 있었다. 학생들이 선물한 액자였다. 액자 안에는 외조부의 흑백 사진과 함께 학생들의 메시지가 적힌 카드가 들어있었다. 한 선생님, 우리에게 용기를 가르쳐줘서 고마워요. 정의를 위해 싸우는 모습 절대 잊지 않을게요. 지은은 카드를 읽으며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는 외조부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할아버지, 이게 맞는 길이었죠. 며칠 뒤 민철수의 기사가 지역신문 한 면에 실렸다. 평범한 교사의 용기 윤태식 판사 권력 남용 의혹으로 조사받아. 기사는 지은의 법정 대결을 상세히 다루며 그녀가 윤태식의 부당한 절차를 폭로한 과정을 조명했다. 기사 끝에는 지은의 말이 인용되었다. 우리 사법 시스템은 모든 시민이 자신의 권리를 이해할 때 가장 잘 작동합니다. 판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기사는 지역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시민들은 지은에게 편지를 보내고 일부는 서현고등학교로 찾아와 그녀의 용기에 감사를 표했다. 지은은 이 모든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기뻤다. 그녀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교실로 돌아가 학생들과 함께 문학을 탐구했다. 어느 날 그녀는 햄릿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햄릿은 복수를 선택했지만 그게 정말 정의였을까? 우리가 정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선생님, 정의는 때론 위험하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처럼요. 교실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지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가끔 박수진과 통화하며 윤태식 사건의 진행 상황을 들었다. 수진은 말했다. 윤태식은 결국 사임할 가능성이 커. 사법윤리위원회에서 그의 과거 판결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어. 네가 제출한 그 7건의 사례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 지은은 안도하며 말했다. 다른 피해자들도 정의를 찾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수진은 웃으며 놀렸다. 넌 정말 교사라기엔 너무 변호사 같아. 지은의 삶은 다시 평온해졌다. 그녀는 아침이면 서현고등학교로 향했고 학생들과 문학을 통해 세상을 탐구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확신이 자리 잡았다. 법은 권력의 도구가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는 방패여야 한다는 외조부의 가르침이 그녀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 그녀는 교실에서 그리고 필요하다면 법정에서도 그 가르침을 실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지은은 외조부의 법률 노트를 펼쳤다. 거기에는 그녀가 좋아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정의는 단번에 오지 않는다. 그러나 준비된 자에게는 반드시 온다. 그녀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은 고요했고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녀는 자신이 단지 교사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 싸우는 시민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지은은 다시 교실로 돌아갔다. 그녀는 학생들에게 문학을 가르쳤고 그들에게 진실과 용기의 가치를 심어주었다. 그녀의 교실은 단순한 학습의 장소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씨앗이 뿌려지는 곳이었다. 그녀는 외조부의 사진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할아버지, 저 잘했죠? 그녀는 속으로 물었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외조부가 어디선가 그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을 것이라고.